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포마드를 발라 1950년대 아르헨티나 탱고 가수처럼 뒤로 빗어 넘겨 딱 붙였다. 거기다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까지 매서 장례식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화석이 된 것처럼 작은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부동자세로 말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가장 두드러진 신체적 특징은 복화술사처럼 말할 때 얇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너무 긴장하고 불편한 나머지 내 습관을 어기고 과음을 하고 말았다. 나는 술을 마시면 금방 취하기 때문에 많이 마시지 못했다. 후쿠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나갈 시간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샴페인을 3잔이나 마신 뒤라 머리가 빙빙 돌았다. 자리를 옮긴 다음에 나는 거의 역관감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일본어의 다양한 방언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바보처럼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저 늙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슨 매력을 지녔기에 나쁜 소녀가 그에 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을 했기에 나쁜 소녀는 그가 악습이며 질병이라고 그에게 홀렸고 그가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일까?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어 나는 더욱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고 나 자신을 더욱 경멸했다. 그리고 일본에 오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를 곁눈질로 쳐다보자 그녀가 아르누 부인이던 시절 함께 파리의 오페라 극장에서 발레 공연을 보았을 때가 떠올랐고 그때만큼 오늘 밤에도 그녀가 매력있고 탐나는 존재로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택시 2대가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구리코와 단둘이 타고 가야 했다. 후쿠다 씨가 명령하듯 제스처로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후쿠다 씨는 역관과 마치코와 함께 다른 택시를 탔다. 나쁜 소녀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내 손을 잡더니 자신의 다리로 가져갔다. 혹시 그가 질투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앞에서 달리는 택시를 가리키며 물었다. 왜 너한테 나랑 타라고 한 거지? 그녀는 못 들은 척했다. 그런 얼굴 하지마 바보야. 그녀가 말했다. 날 사랑하지 않아? 널 증오해. 내가 말했다. 지금처럼 질투를 느낀 적은 없었어. 그러니까 그 난쟁이 남자라고 볼 수도 없는 저 발육 부진아가 정말 네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키스나 해줘. 그녀는 팔로 내 목을 감쌌고 내게 자기 입술을 주었다. 그녀의 혀끝이 내 혀와 얽혔다. 그녀와 나는 한참 키스했고 그녀는 내 키스에 기쁘게 화답했다. 사랑해. 제기랄. 널 사랑해. 사랑해. 나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애원했다. 일본 소녀야.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우리는 분명 행복한 부부가 될 거야. 조심해. 거의 다 왔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나를 살며시 밀치더니 손가방에서 화장지 한 장을 꺼내 입을 살짝 닦았다. 네 입술도 닦아. 립스틱 묻었어. 그곳은 거대한 무대를 갖춘 레스토랑 겸 공연장이었다. 경사진 홀에 크고 작은 테이블이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넓은 홀을 밝혔다. 후쿠다가 예약한 테이블은 앞쪽이라 무대가 아주 잘 보였다. 쇼는 우리가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작했다. 브로드웨이 히트작들을 떠올리게 하는 공연이었다. 그 작품들의 상당 부분을 패러디하거나 그대로 모방했고 수많은 무용수의 발동작이나 그들이 연기하는 인물이 그런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어릿광대와 마술사, 고개사가 등장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가수가 나와 영어와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사회자는 역관처럼 여러 언어를 할 줄 아는 것 같았지만
역관에 의하면 제대로 구사하는 외국어는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도 후쿠다 씨는 명령조의 제스처로 우리가 앉을 자리를 지정했다. 그는 또다시 나를 구리코 옆에 앉혔다. 불이 꺼지자마자 나쁜 소녀가 내 발을 살짝 건드렸다. 그녀를 쳐다보았더니 그녀는 태연하게 미츠코와 일본어로 말하고 있었다. 미츠코가 그녀의 말을 알아들으려 애쓰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프랑스어나 영어처럼 일본어도 얼추하긴 하지만 잘은 못하는 듯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머리카락과 창백한 피부, 둥근 어깨와 긴 목, 반짝이는 꿀색 눈, 도톰한 입술, 그녀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이미 구두를 벗고 내 발 위에 자기 발을 올려놓았다. 거의 저녁 식사 내내 그렇게 내 발을 건드리며 자기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내게 각인시켰다. 그런 그녀의 행동은 자기 주인이자 지배자에게 도전하는 것이었다. 후쿠다는 감정을 억제한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무대를 바라보거나 거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은 채 역관과 대화를 나누었다. 내 기억에 그는 딱 한 번 내게 영어로 페루 상황은 어떤지, 그곳에 사는 일본 교민을 아는지 물었다. 페루에 사는 일본인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페루에 가지 않았고 내 조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페루에 일본인이 많지만 내가 아는 일본인은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 페루는 19세기 말에 브라질 다음으로 일본 이민자에게 국경을 열어준 국가였다. 저녁 식사를 미리 준비했는지 테이블에 음식을 조금씩 담은 접시가 끝도 없이 놓였다. 야채와 해물과 육류로 만든 근사한 음식이었는데 맛은 순하고 밍밍했다. 나는 예의상 음식을 입에 대긴 했지만 거의 먹지 않았다. 반면에 폭육배가 우리에게 따라준 따뜻하고 달콤한 사케는 조그만 도자기 잔으로 여러 번 마셨다. 나는 일부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현기증을 느꼈다. 그러나 적어도 처음에 느꼈던 불쾌감은 이미 사라졌다. 공연이 끝나고 홀에 불이 켜졌는데도 나쁜 소녀는 계속 맨발로 나를 툭툭 건드렸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끔찍한 질투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 보상을 해주는구나. 그랬다.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주의하면서 그토록 아름답고 탐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예를 들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귓바퀴 위쪽이 살짝 말린 그녀의 조그만 귀는 미니멀리즘 건축의 기적과 같았다. 저녁 식사 도중에 살로몬과 미치코가 사소한 다툼을 벌였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미치코가 일어나 인사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곳을 떠났다. 역관도 벌떡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후쿠다 씨에게 물었지만 그는 꼼짝도 않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미치코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애무하거나 키스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구리코가 말했다. 그런데 네 친구는 한시도 손을 가만두지 않지. 미치코는 그와 헤어질 거야. 내게 그렇게 말했어. 만일 그녀가 그를 버리면 그는 죽고 말 거야. 넋 빠진 송아지처럼 미치코를 사랑하니까. 몸이 100도까지 달아있다고. 나쁜 소녀는 새빨갛게 칠한 도톰한 입술을 벌리고 웃었다. 넋 빠진 송아지라고? 몸이 100도까지 달아있다고? 그녀가 내 말을 반복했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들은 지 몇백 년은 된 것 같아. 아직도 페루에선 그런 말을 할까? 아니면 다른 말로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을 할까? 그녀는 후쿠다에게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일본어로 설명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은 채 불가사의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따금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술잔을 들어 쳐다보지 않은 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잠시 후 뜻밖의 역관과 미치코가 다시 돌아왔다.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지으며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해한 것 같았다. 싸움을 해야 사랑이 생생하게 유지되는 거야. 살로몬은 만족스럽다는 듯 활짝 웃으며 말하더니 내게 윙크했다. 하지만 진짜 남자라면 가끔 여자를 벌줘야 해. 그래야 여자가 남자 머리 위로 기어오르지 않거든. 레스토랑 겸 공연장에서 나오자 다시 택시 2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후쿠다 씨는 아까처럼 나에게 구리코와 택시에 타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살로몬과 미츠코와 함께 다른 택시를 타고 갔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일본인은 이렇게 내게 특권을 부여해 주었고 이제 나는 그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최소한 오늘 밤 내내 나를 건드렸던 네 발에 신긴 구두라도 가져가게 해줘. 너와 잘 수 없으니 구두라도 껴안고 자야겠어. 겔랑 칫솔과 함께 구두를 고이 간직할 거야.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후쿠다의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구리코가 작별 인사를 하는 대신 내 손을 잡더니 함께 올라가서 잠시 술 한잔 하자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그녀에게 필사적으로 키스하며 오늘 밤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키가 미니멀리즘의 기적 같은 창작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귀를 사랑했고 그것을 잘라 방부 처리에 가슴에서 가장 가까운 재킷 주머니에 넣어 세상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고 싶었다. 계속해봐. 너의 감상적인 싸구려 이야기 말이야. 이 감상적인 인간아. 그녀는 즐거운 듯 미소를 지었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통제했다. 후쿠다는 거실에 없었다. 집안에 있는지 살펴볼게. 그녀는 중얼거리며 컵에 얼음을 넣고 위스키를 부은 다음 내게 건네주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에 도발적인 표정을 짓고 돌아왔다. 그는 오지 않았어. 넌 네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거야. 착한 소년. 그 말은 오늘 밤에 그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는 다른 곳에서 잘 거야. 그녀의 질병이자 악습이 그녀를 버렸다는데도 그녀는 별로 유감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반대로 몹시 기뻐하는 기색이었다. 그녀는 후쿠다가 저녁 식사나 영화 관람 후에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곤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밤을 보낼 거라는 말이야? 자기 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두고도 바보같이 다른 여자와 밤을 보낸다고? 모든 남자가 너처럼 훌륭한 취향을 가진 건 아니야. 구리코는 내 무릎 위에 털썩 주저앉아 팔로 내 목을 감쌌다. 그녀를 껴안고 애무하고 목과 어깨와 귀에 키스하는 동안 나는 운명이나 신사의 신들 혹은 누구든 간에 내게 이토록 큰 자비를 베푼다는 게, 다시 말해 야쿠자 우두머리 없이 그녀와 단둘이 밤을 보낸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생각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 게 정말 확실해? 한순간 나는 갑작스럽게 제정신을 되찾았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래, 난 그를 잘 알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건 밖에서 밤을 보낼 작정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왜 묻는 거야, 리카르도? 두려워? 아니, 두렵지 않아. 오늘 네가 나한테 그를 죽여달라고 부탁한다면 죽일 수도 있어. 내 평생 이토록 행복한 적은 없었어. 일본 소녀. 오늘 밤처럼 네가 이쁘게 보인 적도 없었고. 자, 이리 와.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그녀를 뒤쫓아갔다. 거실 물건들이 내 주위에서 느릿느릿 빙빙 도는 듯했다. 나는 너무 행복한 나머지 도시가 내다보이는 커다란 전망창 옆을 지나다가 창유리를 부수고 허공으로 몸을 던지면 몸이 끝없이 펼쳐진 불빛 담요 위를 깃털처럼 떠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복도는 희미한 어둠에 잠겼고 벽에는 에로틱한 판화가 걸려 있었다. 카펫에 깔린 침실은 컴컴했고
나는 약간 비틀거리다 그만 베개가 여러 개 놓인 길고 푹신한 침대에 쓰러졌다.